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21년도 국가직 행정학 개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가 뭐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나왔고, 위기의 순간이 살짝 오다가 말고 살짝 오다가 말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다 나왔다. 사실은 다 나왔는데 그 선지에서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살짝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한 두어 문제? 뭐 그렇고 나머지는 그냥 너무 평범하고 노멀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 복기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죠. 또 이제 서울시 지방직 대비도 해야 되고 제대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 시장 실패 원인이다 그랬을 때는 불안정 경쟁 시장, 그리고 이제 자연 독점,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잖아요. 아닌 것은 뭐 X 비효율성,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X 비효율성은 이제 정부 실패에 해당되는 한 가지죠. 내부성, X 비효율성,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부 실패였기 때문에 답은 3번. 이거는 뭐 거의 뭐 1초, 2초 문제, 한 문제 딱 주워 먹고 가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고, 2번. 조직 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조직이 목표를 설정해 놨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기능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 준다. 뭐 그러겠죠, 그죠?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체감이 형성돼 있고,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동기 자극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좀 추론해내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죠. 조직의 목표가 있을 때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인데요.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가 된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조직의 업무 과정도 달라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죠? 어떤 뭐 조직의 목표가 우리가 매출 신장을 위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될 조직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영업 조직으로 이렇게 그 영업 중심의 조직으로 척 짜여져야 될 거고, 아니면 우리는 뭐 최상의 기술력을 이 세상에 선보여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갖고 기술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또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핵심 기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직의 구조도 이게 전국적 망으로 짤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협업하는 구조로 짤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조직의 목표, 하려고 하는 조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성과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미래에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서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조직 목표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직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거, 비전 같은 걸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거 뭐 이것도 답을 쉽게 4번으로 잘 찾으셨죠, 그죠?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가 뭐야 이게. 조직이 존립하는데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꼭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부 조직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정부 조직 안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고 그럴 때 우리 조직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조직 없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죠? 그런 주장을 할 텐데, 그럴 때 항상 우리 조직이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조직으로서 그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존재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죠?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 조직이 목표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목표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있으면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쉽게 답을 찾으시면 되고, 이것도 너무 쉽다. 그죠? 한 2초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사 매수네 그래가지고 조직 구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 조직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특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핵심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이런 거는 자기네 조직 내부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아웃소싱 한다는 거죠. 아웃소싱 한다. 아웃소싱 한다. 뭐 혹은 이제 외주를 준다 그러잖아요. 아웃소싱 한다, 외주를 준다.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이런 형태가 네트워크 조직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쉽게 답을 구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 요것도 우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외부 통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통제. 여기로 가보면, 여기에 이제, 행정 통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행정 통제, 행정 활용론에서 뭐 얘만 거의 주구장창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내부 통제가 있고, 외부 통제가 있었어요. 외부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 통제가 있고, 비공식적 통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이게 나왔고, 디귿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재부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이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부 통제에 조직이나 인사 뭐 혹은 또 이제 재무적인 통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내부 통제죠. 내부 통제. 이런 걸 담당하는 데들을 우리가 교차기능 조직이라 그래요. 조직을 담당하는 데가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고, 그 다음에 인사를 담당하는 데가 인사혁신처가 있고, 재무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기재부 아닙니까? 이런 데들이 나머지 이제 행정 조직을 컨트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견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내부 통제, 공식적 내부 통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국회에 의한 입법 통제가 있는 거잖아요. 입법 통제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지금 보니까 국정감사가 나왔네요. 국정감사.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입법 통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 이거 외부 통제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면은 그거는 또 이제 사법 통제 아니겠습니까? 행정 소송 같은 걸 걸어가지고 사법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또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계층제에 의한 통제가 있잖아요. 계층제에 의한 통제인데,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무총리나 뭐 이런 쪽으로부터 내려오는 통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또 공식적인 내부 통제로 구분하셔야 되겠고, 환경운동연합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시민단체 아닙니까? 시민단체는 또 비공식적 외부 통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중앙행정기관장의 당의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다 그러면 그건 또 뭐가 돼요? 여기 자체평가 같은 게 있으면 자체평가 등 업무평가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공식적인 내부 통제로 볼 수가 있겠고,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이렇게 되면은 언론은 비공식적이지만 또 외부 통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외부 통제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그럼 이 네 가지를 찾으면 되는 거였네요. 그죠? 그래갖고 국회, 그리고 아까 취소 소송, 법원,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 언론 이렇게 되네요. 니은, 니을, 비읍, 이응, 니은, 니을, 비읍, 이응 4번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외부 통제 해당되는 거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치 입법권이 있잖아요. 그죠? 자치 입법권이 있는데, 자치 입법권이 있는데요. 자치 입법권을 통해서 제정 가능한 것이 이제 조례와 그 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뭘 얘기했냐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먼저 있잖아요. 여기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원래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또 있잖아요. 여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게요. 권리의 제한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의무의 부과 있죠. 의무의 부과, 권리의 제한, 의무 부과 같은 것들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반드시요. 권리제한 의무부과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건 법률의 레벨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가. 법률의 레벨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계약서를 입각해서 국가를 형성했고 그런 개인들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거예요? 개인들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가 돼야 될 텐데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막 명령 아니면 조례 이런 걸로 지들 멋대로 막 한다. 이거 안 될 일이다 이거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손을 거쳐야지만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런 권리 제한 의무부가 하는 거예요. 최소한에 머물러야죠. 또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률 레벨 정도가 필요한데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있다.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법률이 이런 범위 내에서는 권리 제한이 가능해 라고 인정해 줬을 때 그럴 때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세하게 뜯어보면 이렇게까지가 보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추상적으로라도 상위법 우선원칙이 있으니까 법률의 위임 뭐 이런 걸 얘기하나 보다 하고서라도 답을 찾아갔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지방에 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단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죠? 지방공사, 지방공단 같은 거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공부했었죠? 1,000만 원입니다. 그죠?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되고 과태료는 이게 이제 뭐 형사처벌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형사처벌도 법률 레벨에서밖에 안 돼요. 죄형 법정주의. 그래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행정벌을 매기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매기는 벌이 행정벌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부가 처분하는데 과태료부가 처분해서 지금 보면은 이게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하게 돼 있는 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그랬을 때는 이걸 갖다 뭐라 그랬었냐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요거를 우리가 있잖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부르죠.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게 일부 사무조합하고요. 일부 사무조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부 사무조합이 있죠. 전부 사무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일부 사무조합과 전부 사무조합이 있고 여기 뭐 전부 사무조합 같으면은 그냥 이제 원래 지자체들은 여기에 회원이 된 지자체들은 허울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지자체들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허울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독자 법인의 형태는 유지되지만 거의 하는 기능이 없죠. 기능을 다 일로 모으는 거죠. 전부 사무조합으로.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같은 것도 발행할 권리가 이 안에 주어져야지. 지방채 발행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너무 제약되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이유가 별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제한이 있고 그러면은 그냥 원래 법인대로 하는 게 낫지. 지자체로 하는 게 낫지. 별도로 이걸 설치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모든 권한이 다 같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3번이었습니다. 숫자 공격 들어왔지만 크게 어려운 숫자 공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근무 성적 평정상의 오류 완화 방법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일관적 오류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일관적 오류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랬었냐면은 일관적 오류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슨 오차라 그랬어요? 이 불규칙적 오차의 반대죠. 불규칙적 오차가 아니라 이건 규칙적 오차가 됩니다. 규칙적 오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게 어떻게 돼요? 관대화 경향, 그 다음에 또 이제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일관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으면은 엄격화 경향이 나타나겠죠. 그죠? 엄격화 경향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낮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낮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관대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관대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며 강제 배분법 완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강제 배분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강제 배분법을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요게 이제 3등급 이상으로 평정 단계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최상위 등급에다가 최상위 등급을 20% 이내로 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최하위 등급을 어떻게 해요? 최하위 등급을 10%로 끊어버린다. 이렇게 10%까지 채우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강제배분법을 쓰면은 엄격과 관대화 경향 같은 것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접효과. 그랬을 때는 이 근접효과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삼아버리는, 여기 이제 시간상의 오차 아닙니까? 시간상의 오차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최초 효과와 근접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최초 효과와 근접 효과가 있었는데, 근접 효과를 얘기했어요. 전체 기간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죠. 최근에 있었던 인상을 가지고 평가해버려. 그래서 이거 맨날 수업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에요. 중요 사건 기록법.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맨날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중요 사건 기록법, 요걸 이제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사건을 다 기재해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다 그거를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보고, 아, 맞아, 이때 이랬지 라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 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대화 경향이 나오는 게 비공식 집단적 유대다 그랬으니까 비공식 집단에서 이게 친관계지. 친관계, 친소관계인데 친이라고 씁시다. 그냥 소원하면은 이렇게 안 주겠지, 점수를.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맨날 마주보고 일하는 사이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점수 나쁘게 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는데, 평정 결과를 공개하면 오히려 더 쫄려가지고 쫄리잖아. 아니, 제가 맨날 하던 사례가 그거 아니에요? 어제 회식할 때, 야, 그냥 사석에선 형이라고 불러. 그래놓고, 그 다음날 막 평가할 때 막 이런 거 주고, 그러면 나중에 더 빈정상해. 그래서 이게 막 공개가 되면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야, 보면 서운해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관대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정 결과의 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평정 결과의 공개를 한다고 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고, 평정 결과의 공개를 한다고 관대하게 하던 사람이 안 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제시하면서 나름의 명분도 막 제시하는 거죠. 다 같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사람들을 누구는 못했다 이런 걸 자꾸 하라 하냐.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다 같이 노력했다. 그거 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래버리면 멋있음까지 장착합니다, 이제. 그죠? 오, 멋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개를 한다 그래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공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공개하면은 더, 그죠? 관대화 경향 갈 수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관대화 경향 있는 것도 이렇게 이제 어디 갔어요? 요거 관대화 경향, 엄격 경향이 있을 때는 강제 배분법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쇄 효과다 그랬을 때는 기억나시죠? 연쇄 효과다 그랬을 때는 헤일로 이펙트, 그죠? 헤일로 이펙트, 후광 효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후광 효과. 그래갖고 요거를 할 때는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4번이 조금 한 단계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 연쇄 효과가 많이 발생한대요.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요, 쭉 질문들이 있고요. 이 사람 이종학에 대한 평가를 해봐. 그러면은 이종학 첫 번째 질문, 이거는 하, 이거는 중, 이거는 상,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체크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쇄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어때요? 어떻게 판단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이종학, 이거 뭐 성실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공무원이 말이야. 성실함이 이게 최고의 무기인데 이 성실함이 떨어지는 것은 최악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나머지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그냥 다 뭉개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성실하지도 못한 인간이 이거 잘하겠어? 이것도 못하겠지? 저것도 못하겠지? 이러고서 막 쫙 체크하는 거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쫙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정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도표식 평정독보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피평가자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걸 완화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볼 만한 게 평정 요소별 이제 평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평정 요소별 평정이면은 성실성 이렇게 놓고 사람들을 쭉 놓는 거야. 이제 거꾸로 평정 요소별로 접근하는 거죠. 성실성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제일 성실하고 누구는 좀 성실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딱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의성 창의성 이 중에 누가 창의성이 좀 높았고 누가 낮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연쇄 효과를 좀 차단할 수 있죠. 아니 그 질문별로 상대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질문별로 상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 4번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죠? 4번이 좀 까다롭지만은 뭐 답이야 3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답을 찾는 데는 전 지장은 없었을 것 같고 4번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리를 제공해 줬던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됐죠? 요건 요 정도 이제 또 해보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나왔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이제 또 시간과 동작의 연구죠. 그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랬을 때는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랬을 때에 여기서는 능률성이 이제 기계적 능률성이 중시가 됩니다. 맞죠? 기계적 능률성이 중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간관 자체가 합리적 경제인관이죠. 합리적 경제인관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기계적 능률성, 합리적 경제인관 이렇게 되고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거, 고전적 조직 이론과 관련이 있고 이 고전적 조직 이론이다 그랬을 때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관료제 조직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관료제를 전제해서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관리자는 생산 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테일러가 이 연구를 한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노동자들이 집에 못 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시간 내에 착착 해가지고 탁탁 끝내고 집에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직장생활 해봐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느슨하게 하다가 야근하고 그러지 말고 빨리 하고 집에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조직이 야근이 당연시되는 조직에서는 그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서 쉬게 돼 있어. 알아서 쉬게 돼 있어 사람이. 그래서 출근하고 쉬는 거야 이제 그 안에서. 이거 너무 비효율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야근 없는 조직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만큼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몇 시 되면 무조건 퇴근합시다. 그러면요 몰아서 해. 머리에 김날 정도로 빨리빨리 하고 가려고 하지. 그 일을 남겨놓으면 다음에 자기가 빵꾸 나면은 그 책임 자기가 져야 되는데 누가 그거를 얼렁설렁하고 야 퇴근 시간 됐으니까 그냥 오늘 하던 일은 내일로 미루고 가자. 이렇게 안 돼 사람이. 안 돼. 대부분의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밀도 있게 일을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안 그렇더라고. 내 직장 생활을 내가 해보진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같은 강사들이야 게으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가서 이 고객님들과 마주해서 이 안에서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불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그런데 이제 회사원들은 아침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때리고 담배 하나 피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널널하게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한데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집에 일찍 안 보내. 문화가. 일찍 가면 찍히고 막 이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그때 막 좀 어떻게든 자기 좀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저녁 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죠. 아, 이거 들으니까 아, 넌덜머리가 나더라고. 말만 들어도. 왜 그렇게 해? 사람이 집에 와 제대로 쉬게 해야지. 그 생각을 테일러가 한 거야. 테일러가. 근데 이때 그렇다고, 근데 이제 테일러의 생각은 그랬지만, 사실은 이때 그러면 작업자들이 느슨하게 일을 하면서 그랬을까? 별로 안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기계들도 다뤄야 되고, 또 감독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화장실 갈 때도 쫓아다니면서 화장실 가서 쉬고 올까봐. 그래가지고 감독자가 막 감시하고, 밥 먹는 시간도 거의 안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전에 노동법 같은 게 제대로 없을 때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노동자들이 느슨하게 일을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근데 원인 진단을 거기다 하고 이런 방법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효율성 증진에 굉장히 기여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됐고요. 노동자들 위한 마음도 사실 있었다는 거죠. 빨리 집에 가서 쉬도록 하는 게 좋겠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실제 노동자들이 쉬게 되었을까? 이 기법을 통해서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의도는 그랬다.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떠올려 보면 노동자도 위해서 한 거고 사용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죠?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테일러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반출을 해보면 1번과 같은 게 이게 맞는 얘기겠구나 찾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2번 조직 내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직 내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인간관계론이구만요. 그죠? 이게 답이 쉬웠어요. 또. 인간관계론이 됩니다. 인간관계론. 사회적 욕구라 그랬고요. 사회적 욕구를 중시했던 인간관계론은 여기서 이제 사회적 능률성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회적 능률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회인관이죠. 사회인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죠.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비공식 조직,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회적 욕구의 동기가 유발된다. 이것은 인간관계론으로 2번이 답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관리자가 결정을 하라고 그랬고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동작연과 시간 연구를 했다.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네. 근데 우리 어디 공부하다 보면 유일 최선의 방법이 없다고 얘기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컨텐전시 티어리. 그래가지고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환경에 관련된 개방체제 이론 중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요거는 과학적 관리론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환경에 대한 고려 이런 것까지는 생각이 못 미칩니다. 요땐 폐쇄체제 이론이죠. 폐쇄체제 이론으로서 뭐 그 유일 최선의 방법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한번 떠올려 본 거지 요게 뭐 연관성이 있진 않아요. 예. 아무튼 근데 그렇게 기억하면 우리 공부할 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은 거구나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번 또 정리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8번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 이것은 NPM과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의 차이인데 우리 이제 NPM이다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이제 시장 지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시장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노사, 시기, 경미, 지분, 고성,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NPM을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시장 지향으로서 기업가적 정부를 얘기했던 거, 기업가적 정부를 얘기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NPM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뉴 거버넌스로 넘어갑니다. 근데 뉴 거버넌스다 그랬을 때는 이게 협치니까요. 협치의 개념으로 가면 정부는 정부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요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시장은 또 시장의 원리로서 또 공공 서비스 생산에 기여해야 하고, 시장의 원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NPM식의 방법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걸 끌어안으면서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NPM 시대는 여기가 이제 탈정치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탈정치화, 정치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적인 관점이 있다면 여기는 재정치화예요. 다시 정치적인 기능을 장착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재정치화. 그래갖고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부, 시장, 여기다 시민사회까지 집어넣는 거죠. 시민사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세 개의 주체가 이렇게 연계되게끔 하는 거고요. 공공서비스 생산에서 공동생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만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재정치화, 탈정치화와 재정치화 이렇게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 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다.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방향 잡기 정부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거 그대로 계승됐어요. 이거를 부정한 것은 NPS지. NPS. NPS는요, 시장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NPS는. 반론이에요, 반론. 근데 뉴 거버넌스는 시장 지향성을 그대로 계승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갖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의식은 없었어요. 방향 잡기 그렇지. 뭐 정부가 나서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방향 잡기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했었던 게 뉴 거버넌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NPS 같은 거는 반대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방향을. 야, 정부를 그렇게 막 계속 공격하고 말이야. 응? 그래 자꾸 시민을 객체로 취급하고 말이지. 예? 이래서야 되겠어? 이래서야 되겠어? 시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아예 턴을 한 거고요. 여기는 턴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은 방향 잡기는 맞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다. 여기는 개인주의죠.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여러분들 개인주의가 나쁜 건가요? 어때요? 개인주의 어때요? 이 조화로움이 필요해요. 저는 제 느낌으로,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인데, 지금 정도 우리나라 사회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딱 조화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세대별로 보면 당연히 지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대에 태어나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어요. 경쟁의 원리만 강조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주의적인 삶을 당연히 중시하는 이런 태도들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세대, 여러분들보다 좀 윗세대에서는 어릴 때 막 공동체주의적인 것들을 많이 주입받았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었고, 획일성 같은 것들이 사실 남아있었던 때, 그렇게 됐고, 저의 또 윗세대다 그러면은 그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요? 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지 않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윗세대로부터 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로부터 사회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에는 또 한 발짝 더 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개인주의 쪽으로 좀 쏠려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개인주의가 맞죠. 누구도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은 또 공동체적인 이 사회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게. 아쉬움이 남는 거다. 제가 그래서 그걸 마스크에 빗대서 말씀드렸잖아요. 서양 애들이 막 마스크 거부하고 갖다 막 불태우고 이런 게 걔네들이 막 다 또라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선이 있다. 선 넘지 마라. 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동체적인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서양 애들이 자꾸 연구하는 게 뭐예요? 최근에 90년대 이후에 그게 바로 소셜 캐피탈이에요. 소셜 캐피탈. 공동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네트워크가 깨지고 개인주의로만 가니까.
네트워크가 깨지고 서로 간에 신뢰가 그만큼 형성이 안 되죠. 신뢰 같은 게 생기려면요, 서로 부대껴야 돼요. 부대껴야 돼. 그래서 여기 내 영역이야, 여긴 들어오지 마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신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소셜 캐피탈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섞여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문화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도 하고, 그러니까 딱 지금 조화롭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하는 것도 좀 소중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뭐, 여담으로 미국에 가봤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면 길거리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용납을 못 한다며, 서로. 그래갖고 개인이 걸어가도 여기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운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게 너무 가까이 근접하면 정말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외치면서 미안하다, 너의 영역에 침범했다. 서로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어때? 그런 정도야, 뭐, 사람들이 서로 또 피해도 주기도 하고, 또, 나도 이해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가 이만큼은 남아있어.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져 가지만, 이만큼 남아있어. 그죠? 근데 너무 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질서가 없어. 남한테 피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 세대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어때요? 우리라고 묶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보다는 훨씬 그런 거에 되게 관대해요. 남한테 피해주는 거, 그거 뭐, 그럼 어때? 이러기도 한데, 그분들이 또 정이 많아. 그런 만큼. 누구를 또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도 더 잘합니다.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 경계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개인주의에서 나온 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개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거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게 다 개인주의예요. 이게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신공공관리가 딱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 아닙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인식론적 기초가 공동체주의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주의일 리가 없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가치가 신뢰다. 전혀 그렇지 않죠? 신뢰는 뉴 거버넌스로 넘어오면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됐던 가치는 NPM에서 강조됐던 가치가 뭐였죠? 여기서는 생산성이었어요. 생산성이라 그래서 능률성도 도모하면서 또 하나는 효과성이라는 것도 같이 보는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뉴 거버넌스에서 강조되는 것이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구가 활발해진 거죠. 얘네들이 이제 너무 저쪽 개인주의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는 이쪽입니다. 뉴 거버넌스의 관리기구는 시장이냐? 그렇진 않고요. 정부를 다시 이렇게 되살려낸 거죠. 정부를 되살려냈어요. 여기는 정부를 막 무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부를 되살려냈지. 예. 그런 점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할 거리가 조금 많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두 이론을 정리해 보고요. 1번이 이제 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9번으로 갑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정책 유형 뭐 4가지인데 로이의. 자, 이제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이다. 규제 정책 뭐 그런 얘기죠. 강제력이 특징이다. 그렇죠. 규제 정책은 당연히 강제력이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강제력이 부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배 정책의 사례에는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분배 정책. 뭐 가지고 있는 재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나눌까의 문제죠. 그런데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 그랬는데 특히 있잖아요.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은 재분배 정책이죠. 뚜렷하게. 그렇게 되고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이나 한미 FTA나 뭐 FTA가 요즘에 한미가 아니라 뭐 엄청 많으니까 그 FTA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같은 것은 재분배 정책의 성격도 좀 가지면서도 분배 정책스럽게 해석도 가능한 그런 정도의 사례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끝에 있는 거는 무조건 재분배 정책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니은은 맞지 않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죠. 이전이라는 말 알죠? 이전이라는 말은요, 요거는 이제 대가 없이 오고 갈 때 이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거래다라는 표현을 쓰면 내가 뭘 주는 만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전이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이랬는데요.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어때요, 이거?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죠? 예, 요거는 소득 이전이 고소득층으로부터, 고소득층이 뭐가 돼요? 고소득층이 비용 부담자예요. 비용 부담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저소득층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으로 가는데 이 저소득층은 수혜자가 되잖아요. 수혜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급 대립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계급 대립적 성격이 강하다. 네, 3번, 저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그리고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아니, 근로장려금 맞는 얘기고요.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갑자기 대덕 알아요? 대덕? 대덕은 알아요? 대전에 있는 데입니다. 대전 광역시에 대덕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예전에 이거는 거의 뭐 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여기를 이제 연구 특구로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에요. 네. 그런 곳인데 여기다가 연구개발 특구를 지원했다는 것은 일종의 배분 정책입니다. 분배 정책. 그렇죠? 여기다가 재원을 투입해 줄 테니까 여기 지역 개발해 줄게. 그 대전이라는 데도 뭔가 특별한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좀 지속 가능하게 여기도 성장 발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해준 거라서 재분배 정책으로 보기 어렵죠. 네, 여기 하나 끼어 있네요.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신설과 사원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네, 이거 맞는 얘기.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해서 2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잘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자,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어요. 국회. 이 예산제도 2개나 나왔죠. 2개나 나왔어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좀 봐왔기 때문에 잘 찾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에서도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할 때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해라. 앞 단계에 동의 없이 예산을 막 늘리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독립기구가 있죠. 예산상에 이제 독립기구들이 있어요. 독립기구는 이제 이런 데들이에요. 국회 같은데. 국회 사무처, 법원행정처 이런 데 있잖아요. 예산상의 독립기구, 법원행정처도 있을 것이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이제 관장기관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앙관서라고 부르는. 독립기구들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재에도 사무처가 있죠. 사무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선관위에도 사무처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선관위도 사무처가 있어요. 이런 데들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해서요, 행정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정원 있죠. 국정원도 독립기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정원도 독립기구로 취급해줘요. 예산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봐야 되는 이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이거는 독립기구는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예산 관련해서도 독립기구로 취급해주진 않아. 하지만 독립기구처럼 대우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런 정도로 좀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독립기구면 어떻게 되냐면 딴 거보다도요, 독립기구에 대해서는 좀 그 독자성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 우리가 국가재정법 만들고 할 때의 취지예요. 취지야. 그래가지고 그때 독립기구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이걸 깎으려고 그래. 기재부가 깎으려고 그럴 때는 기재부 맘대로 막 깎는 게 아니라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로 제출하기 전에. 독립기관에 여기 장 있죠? 장에 여기에 의견을 구해서 국무회의에서 한번 논의해보고 그러고도 이견이 남으면 국회에다 예산을 제출할 때 서로의 의견을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국정원도 그런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도 그런 취급을 해요. 다만 법으로 봤을 때는 국정원은 독립기구처럼 취급한다고 돼 있고 감사원은 그런 얘기가 없어. 없지만 별도의 조항을 통해서 똑같이 그렇게 써놔요. 감사원 예산 이렇게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라. 이게 독립기관들한테 하는 짓거리인데 이거를 감사원한테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기관이라고 아예 구분해 놓지는 않았지만은 이거 똑같은 처우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감사원이 껄끄러울 수 있어요. 내부 견제 통제 장치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디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다 정권에 타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인데 감사원에서 진짜로 성과를 막 내려고 노력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정부의 어떤 그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그 타격을 주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직접 임명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야, 감사원 좀 살살 하자.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은 니네들 예산을 줄여서 감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지 못하게 저런 장치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틀렸죠. 모든이라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이 모든은 아니죠. 이게 이제 준예산 아니겠습니까? 준예산인데 준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헌법기관, 법률기관, 네, 운영에 관련된 거, 운영 경비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계속비를 쓸 수가 있죠. 계속비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쓸 수 있냐면 이제 법령상에 정해져 있는 의무지출이 있어요. 의무지출 요 정도만 쓰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단 있잖아요. 준예산은 사전 의결 원칙에서는 벗어나죠. 사전 의결의 예외가 되죠. 대신에 사전 의결을 안 받고 저렇게 그냥 쓰면서 언제까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거 쓰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정의 공백 상황은 막는다. 최소한의 기능만 하면서 그 논쟁이 있을 수 없는 분야잖아요. 그런 분야에 돈만 쓰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결산 보고서를 정기의 개회 전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 보고서래요. 이게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하는 건 언제까지죠? 5월 20일까지죠. 그러면은 있잖아요. 이 국회에 넘어오는 건 5월 20일까지 해서 국회로 넘기는 게 국회는 언제까지 넘겨요? 5월 31일까지 넘겨요. 그러면 국회가 뭘 하는 거예요? 국회가 이제 국회에서는 결산 심사라 그러죠. 결산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원이 검사를 한 것은 이것은 이제 결산 검사죠. 결산 검사를 맞춰가지고 이거를 국회로 기재부에 넘기면 기재부가 국무회의 거치고 대통령 승인받아서 국회로 또 제출합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결산 심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산 심사가 언제까지 끝나야 된다? 정기의 개회 전까지인데 8월 31일까지 끝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의 개회는 언제인데요? 정기의 개회는 이거는 9월 1일이야. 그러니까 정기의 개회 전까지 끝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날짜상. 복잡해 보이지만은. 알겠죠? 네, 그래서 요때까지 마무리해라 라고 돼 있는 거.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서 쉬었다가 11번부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